전력산업 구조와 도매시장, 도매전력시장 두 가지인데 현재 이 도매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누가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실까요? 박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도매 전력 시장을 개설한 지가 2001년이니까 뭐 한 20년 요렇게 됐고요. 뭐 소매는 아직까지 꽉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도매도 요렇게 보면 우리는 맨데이토리 풀이 돼 가지고요.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의 도매 전력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고 그 비용을 전체로 판매 사업자인 한전으로 이렇게 넘기고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전의 영업 비용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한 90조가 구입 전력비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넘어오는 그 구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요. 도매, 소매,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렇게 보면 소비자 선택은 어디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냥 도매에도 들어갈 수 없고 소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 작년에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어떻게 됐냐 하면 서로 판매자와 소비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뭐 60-70% 이상이 되니까요. 스스로 시장에서 이러한 충격들이 흡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없죠. 아리백을 포함해 신재생마저도 이제 뭐 거의 없는 상황인데 한시라도 빨리 이 도소매 개혁이 동시에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요약을 하면 이제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도소매 시장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될 거냐. 저는 오히려 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만큼 학습을 했으니까요.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뭐 박 교수님 얘기가 약간 이번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도매 시장이 외국이 이제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소매 시장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꾸로 개혁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수도꼭지 물을 잠궈 놔버리면은 그 위쪽에 물이 흐르지 않듯이 소매 요금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도매 시장에서 어떤 문신의 폭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부터 이제 좀 푸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매 시장의 선택권 포함해서 그게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다른 분도 다 뭐 그런 얘기 오래 하시지만은 전력 요금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다 들고 있기보다도 정부 부서에서 물론 시장으로 완전히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규제관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순서상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일단 먼저 정부 내에서 정책과 규제를 갖다가 이제 좀 분리하는 독립규제위원회 방식으로 가서 소매 요금에 있어서 좀 숨통도 트고 또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유연성을 좀 제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첫 출발일 거다.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령 이제 그게 되면 훨씬 이제 도매시장 계획도 쉬운데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도매시장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경우는 딴 거 없고요.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모든 전을 갖다가 CBP라는 시장 하나에 집어내서 하나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전 적자를 갖다 누적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기간별로 그러니까 뭐 계약 시장도 미리 좀 만들어주고 한전이 이제 리스크 구입 비용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되거든요. 선도 시장 기간별로 좀 다양화시켜주고 그리고 전원별로도 좀 다르게 정산하고 그죠?
특히 이번에 문제됐지만은 뒤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자체를 S&P 기반으로 정산한다가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연료비가 재료인 전원을 그죠? 그게 결국은 이번에 S&P 올라가면서 한전의 적자를 또 이렇게 늘리는데 구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데도 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 시장은 일단 제가 정리하기는 이제 하나의 시장 하나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좀 이제 시간 기간별로 나누고 그죠? 전원별로 나누고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죠. 지역별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매 시장을 좀 다원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일단은 소매 시장의 어떤 그런 바틀렉을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독립규제위를 통해서 정책 요구 구분서를 조금 순통을 틔워주고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도매 시장에도 약간 그 온기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단일 시장에서 좀 기간별로 전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시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부는 전기요금 규제하는 게 가장 큰 당면 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 시장은 전부 다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 규제, 전기요금 수준, 구입 전력 비용을 싸게 만들기 위한 모든 그걸 위해서 다 모든 전력 시장의 왜곡이 다 가 있어요. 그 이사장님 얼마나 고생했으면 정부 지배 구조 바꿔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시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 규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전기요금 저 규제하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S&P 규제하자 이거 아니에요. 예, S&P 상한제.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이거 한전의 구입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S&P 상한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가 당장 도매 시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잘못된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자체가 우선 정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부문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자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발전 사업자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지역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비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프라이스 비딩이 없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비용 정산 구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참 고리타분한 규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이 얼마 들었는데 이거 정산 받으려고 전부 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규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S&P 상한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큰 왜곡이 일어났냐면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민간 수익이 2조 1천억 원어치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2023년 투자 계획 한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날라갔어요. 금년 말까지 하면은 6조 2천억 원이 지금 이게 될 겁니다. 도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전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S&P 상한제 같은 거.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참 문제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고통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고통 분담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부터 이해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안 되면은 수출 잘 되는 현대자동차가 수출 잘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고통 분담 안 되고 지들은 자동차 많이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 기업은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벌면 그 배임입니다. 한전도 돈 벌어야 돼요. 못 벌게 한 정부 관료들의 문제죠. 정치인들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고통 분담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쪽의 문제를 파급시키는 거.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자율성하고 창의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전력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다 묶어놨는데.
결국은 정부 관료 말만 들으란 얘기죠. 요금은 묶어놓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 소매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요금을 여기에 최근에 많이 도입한 직접 PPA나 제3자 PPA 뭐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력 판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종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비싼 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도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굉장히 뭐 에너지 믹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 발전 믹스도 다르고 해서 향후에 뭐 에너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에서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지역별로 요금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성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S&P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 한국전력의 최종 소매 가격을 묶어 놓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너무 심하고 이걸 이제 발전사들한테 그 부담을 이렇게 분산시킨 그런 제도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매 시장에서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게 도매 시장에서 워킹하지 않는 걸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력 시장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변했다, 왜곡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모든 원인이 전력 가격을 그 원료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형성해 놓은 그 기에서 역시 전력 요금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이 고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계속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아마 이게 환경과 관련된 규제, 뭐 또 NDC 탄소 중립해라, 뭐 알리백을 꼭 해야 된다, 막 에너지와 관련돼서 뭐든지 하여튼 규제고 뭐 못하게 막고 기업 활동을 너무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도 그렇고 에너지를 뭐 사갖고 와서 만들어서 파는 기업도 그렇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도 사실 되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ESG를 해라, 뭐 환경과 관련된 규제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CF100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활성화되고, 뭐 제가 듣기로는 아마 5월 중에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또 기업이라 그러면 또 우리 조 박사님 꼭. 예, 아니, 제가 뭐 친기업 쪽인데 한전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기업으로 봐야지. 예, 그거를 공공기관으로 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시장 기업으로 보고 그 좋은 기업으로 수익성을 내야죠. 우선 이 환경 정책에서 가장 저는 그 RPS부터 잘못돼 있다. RPS 의무 아닙니까? 의무인데 이걸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발전 사업자한테 쓰였어요. 미국은 판매 사업자한테 쓰였습니다. 자, 이게 발전 사업자한테 쓰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 우리나라 발전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화력 발전 사업자입니다. 기력이죠, 기력. 기력 발전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하라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바이오 갖다가 그냥 그 난로에 넣는 거고 보일러에 넣는 거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우드 칩 갖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환경하는 분들 보면 저게 무슨 재생이냐? 그럼 그 문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RPS는 판매 사업자한테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CF백 같은 거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상황이 CF백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탄소 프리 아닙니까? 예, 탄소를 중립하게는 그으면 되는 거니까 왜 우리나라가 자꾸 다른 나라가 하는 룰을 맞춰가야 됩니까? 이게 아리백이라는 것도 무슨 뭐 국가간 표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룰 세팅도 좀 하고 이런 데 적극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연합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표준도 좀 세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도매시장 개혁, 그다음에 소매시장 개혁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재생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 고민이 아니고 이는 완전 대변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날짜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REC가 74.9원이니까 75원이고요. S&P가 160원입니다. 그럼 그 두 개 더하면 완 REC를 가진 신재생 같은 경우에 레버뉴가 235원이죠. 이게 이제 투 REC가 이제 가중치가 2배인 경우에는 75 곱하기 2 하면은 150, 310원이 나옵니다. 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기업들은 신재생이 없다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없다고 또 완전히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이렇게 보시면 현재 RPS 정책은 비록 중간 매개천호 발전회사 500메가 이상의 발전회사가 있기는 하나 전 국민 한전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n분의 1로 이렇게 이제 공급해 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RPS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끝없이 REC 가격이 뭐 S&P 가격 뭐 유가에 연동된다고는 하지만 REC 가격은 REC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S&P가 올라가면 오히려 REC가 내려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동반 상승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공급이 너무 적고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을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RPS 시장이 아리백 시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 시장이 의무적 시장을 이렇게 의무적 시장에 의해서 자발적 시장이 이제 파괴가 되는 희한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RPS 정책하고 아리백 정책은 같이 묶어 가지고 판단이 이제 돼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자장이신 손양훈 교수님이 기업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재생에너지가 먼저 필요할 것인가, 수출을 하는 기업한테 먼저 재생에너지를 할당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RPS와 REC를 전부 자발적 시장으로 넘겨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도 그냥 재생에너지 쓰겠다 하면 수요로 계속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가격이 한 킬로와트아워당 한 55원 언저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기업부터 먼저 공급을 해주고 거기 170원이 됐든 180원이 됐든 160원이 됐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와 카본프리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원전 아리백 RPS 정책을 같이 묶어서 CF100 정책으로 다시 재탄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책 지원 중에서 외국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단순하게 그 뭐 이제 정력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락부터 해가지고 요즘 또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런 에너지 전환에 관계되는 그런 탄소 중립과 관계되는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는 ASR이 이제 이게 뭐 그냥 도약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 전력 산업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우리나라에게 에너지 관련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우리나라 구조는 워낙 이렇게 경직적이니까 나는 먼저 해외로 먼저 좀 진출해서 거기서 노하우를 좀 많이 쌓고 그래서 다시 이제 환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 전력뿐만 아니라 그 관계되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그걸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국내는 워낙 뭐 지금 개혁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북이 걸음을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송 교수님 얘기하시는 RE100, CF100 관계 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CF100 자체가 9억에 나와 있지만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리뉴얼 갖고는 불가능한 거든요. 가능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걸 하려면은 이제 무탄소 전원들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환으로 물론 뭐 리뉴얼을 갖고 뭐 저장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원자력, 뭐 또 수소,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구비되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뭐 유엔하고 뭐 구글도 뭐 그게 앞서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아리백하고 차이는 이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그 CFP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재 단에 있는 기업보다도 그 위쪽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아리백이라는 자체가 기업들이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래요. 직접 소비자에 맞붙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해요. 마케팅 때문에. 예. 그 이제 물론 그렇다고 원자력 자체가 가다한 건 아니라 일반 인식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리백은 좋은 거 이렇게 인식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었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뭐 아리백은 아리백대로 좀 가긴 갈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박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RPS 제도 이걸 또 고쳐야 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상충돼요. 아리백하고 RPS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200원, 300원 주는데 누가 직접 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2, 300원 주고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RE100을 위해서라도 RPS 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RE100이 아니더라도 그 RPS에서 보급 수치가 좀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수치를 왜 또 30%에서 20%쯤 낮췄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치 목표는 사실 외국에서도 대부분 다 초기에 FIT나 RPS 했던 나라들도 상당 부분 좀 경매제도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CFB는 CF대로 하고 REB는 RE100대로 또 좀 이렇게 내실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딱 아마 도입한 지 10년 됐죠 지금 RPS 제도고 그걸로 FIT 2012년부터 했으니까 딱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뭐 정부 정치권 뭐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 봅니다. 아마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 규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계기로 야 이거 우리가 들고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도 들고 앉아 있으면서 이게 정치 부담만 되는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한 변화는 어렵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정치가 좀 꼬여서 더 그런데 여야의 어떤 그런 어떤 합의 구조랄까 이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규제는 역할 분담할 거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든 의사 결정을 갖다 하향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좀 자율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부나 당정이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좀 어차피 내년 총선이니까 또 올 수업일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라도 그런 논의가 좀 마련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원래 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드디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법안이 EU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받는 제품이 현재 한 6개가 되는데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EU는 이제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규제, 그러니까 감축 목표가 센데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를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저희가 EU에 수출하는 제품, 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CF100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리백을 이런 제품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조영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간재,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무탄소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그 인정만 설득력 있게 들어가면 그 수출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CF100은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리백은 좀 자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으로 알리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재의 경우에는 기업이 마케팅 측면에서 이 아리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저희가 또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전력 에너지 산업 성장을 통한 그 성장 모델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고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저희 나라는 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전력 요금이 굉장히 쌌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 산업 을 직접 하는 뭐 EMS라든가 PEMS라든가 아니면 뭐 BEMS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을 굉장히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또 전력 요금으로 연결되는데 요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이나 아니면 가스 발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국내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을 이제 해외로 진출시켜서 그 국내 그 전력 산업의 생태계를 국내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해서 그걸 좀 저변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원자력 수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뭐 가스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효율이 높은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국가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으로도 수출을 좀 해서 성장 동력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알리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들에게 리뉴얼 에너지를 따로 구별해서 파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내가 리뉴얼 사업자에게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아직은 완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내 공장에다가 지붕에 태양광 달아서 내 공장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은 아주 좋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뭐 비관한 예로 우리나라 반도체 문제를 다시 어떻게 중흥시키기 위해서 큰 투자가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지금 수도권에다가 그 큰 대규모의 공장을 하게 되면 물경 뭐 10기가에 가까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전기도 또 리뉴어블 이렇게 탄소로부터 좀 해방된 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탄소 프리는커녕 뭐 그냥 석탄으로 만든 에너지도
전기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이 아주 큰 애로사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CF100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다, 리뉴어블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CF100을 우리만 예를 들어 서티파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CBAM이든 뭐 IRA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이걸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뭐 캅에 나가서 이런 CF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뭐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같이 조인을 해서 우리도 좀 환경 협약을 가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맨날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우리 기업 괴롭히는 그런 환경 관련된 압박 말고, 우리도 좀 가서 좀 리드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CF 에너지를, 카본 프리 에너지를 하나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의 활동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국가가 선도에 나서서 해줘야 이제 이게 그만한 어떤 걸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이게 이제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을 받는 대신, 그 대신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송전선과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데 이게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적재적소에 이제 전기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게 또 카본 프리 에너지면 더욱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아마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산업부나 모든 곳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아까 첫 번째 우리 주제였던 요금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걸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더 마지막에 이 말을 안 했구나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일단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OECD 뭐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법률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싸우면은 기재부가 자기네 권한 안 놓으려고 이러는 건데 결국 이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그 정부의 구속이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을요, 지금 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주 일상적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영화는 너무 뭐 큰 명제가 돼서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거를 좀 자율화해서 공기업이 좀 자유롭게 스스로 소신 갖고 경영하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관장도, 또 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안 좋죠. 사장 같은 경우도 안전사장은 한 10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소신껏 무슨 뭐 이걸 하죠. 3년하고 1년 연임식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영 3년도 지겨워 죽겠다고 3년도 지겨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우리 공기업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은 난망입니다. 이것 역시 저 기재부가 공공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은 결국은 전기요금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결국 청와대에서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좀 줄여서 위임해야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독립규제기관에 의해서 자율적, 독립적, 그다음에 투명하게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독립규제기관이 하루빨리 설립돼서 자의적인 요금 규제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제가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부분 오늘 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빨리 끝나면 저는 한 2026년 정도 끝날 것 같고, 좀 길어지면 2027년 정도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긴 호흡을 보고 단기적인 처방하고 장기적으로 개혁할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요번에 뭐 10원 올렸다, 13원 올렸다 이거로 끝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올 주로 뭐 전기요금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기존의 정책기관이 빨리 전문적 규제기관으로 넘겨줘야 된다. 전력계통 뭐 도매 전력시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거래소에 뭐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 몇 분들이 우리의 백조 시장을 이렇게 재단하고 설계하도록 이렇게 놔둬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도매 전력 시장 부분과 전력계통과 전기요금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전문가 영역으로 이렇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 정책 기관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하는데 뭐 2050년에 태양광의 비중이 뭐 40%, 50%, 6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써가지고 얼마만큼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기술 개발 로드맵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 게 현재 산업부가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만 덧붙이죠. 그러니까 뭐 박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개통 운영을 좀 해보니까 개통 이게 제가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이제 전기요금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기요금의 독립규제 얘기한 뭐 전기위원회 뭐 권한 강화 이런 얘기하지만은 내심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개통일지도 몰라요. 나 사고가 터지면 그러니까 요금은 이게 사고가 나면 적자가 나오게 되지만 개통은 피지컬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통 같은 것도 미리 이제 전문적인 규제를 갖고 긴 호를 보고 규제할 건 규제하고 기술 규제를 들어갈 건지 무슨 이런 조건의 규제를 이런 것에 대한 그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지금 개통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기왕에 한다면은 뭐 좀 크게 생각해서 시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규제도 독립성이 중요하지만은 개통에 대한 것도 별도의 어떤 그런 문서를 갖고 규제를 해야지. 물론 그것까지 뭐 정부가 뭐 잘못다는 건 아니고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부가 뭐 국가장이 몇 년, 1년마다 바뀌었는데 거기서 무슨 장기적인 신뢰도 협의기구 거기서 뭘 그렇게 뭐 그런 파워도 없고 법적 그것도 없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통에 관한 그 전문적인 규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것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나라 전기요금 결정의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 또 사이에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서 지금 제대로 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산업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지금은 거의 국회에 가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기요금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자율 결정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듯이 전기요금도 전문가들이 식견을 가지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지면 이런 불필요한 많은 논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뭐 특별한 다른 게 없으면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